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2021년 초반만 해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실어졌었는데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말 고된 시간 많이들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은요. 올 한 해 증시 흐름을 짚어보고 내년의 유력 업종을 미리 체크해보는 증시 대전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알찬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를 함께해 주시는 서울경제TV의 두 분의 대표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증시 점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이번 연도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철 위원님부터 올 한 해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일단은 뭐 작년에 이제 네.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뭐 섹터라고 한다면 단연컨대 이제 제약바이오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요. 네, 작년에는. 네. 하지만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게임, NFT, 메타버스, P2E 관련된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작년에 우리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이 1000%씩 폭발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게임으로 우리가 과금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재미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게임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도입에 대한 포부만 밝혔을 뿐인데 네. 게임주들이 몇백 퍼센트 혹은 많게는 몇천 %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주도했던 섹터는 뭐 단연컨대 NFT 게임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일단 그런 종목들 뭐 지금 공략하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8월달, 9월달, 10월달 게임주들 저평가되어 있을 때 바닥에서 공략해가지고 이미 다 수백 % 수익을 다 내드렸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는 우리 마지막에 우리 앵커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은 네.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본방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뭐 강했던 업종으로 게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신 분들도 아마 수익 많이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최재원 위원님은 그러면 2021년 한 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2021년은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뭐 옛날로 돌아왔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강했던 업종은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2차 전지는 왜 강했는지 다들 아실 거고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는 사실 뭐 실현 가능한 기술이냐 아니냐를 떼어놓고 봐서도 이제 좀 세계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트렌드다.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이미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는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부터 좀 강세를 보였죠. 하반기부터 좀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들도 차차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NFT를 엮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는 내년에는 점점 더 옥석 가리기가 될 거고 네. 약간 2차 전지처럼 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내년에는 2차 전지에 2차 전지처럼 메타버스에 강했던 종목들, 메타버스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 종목들은 내년에는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재원 위원님은요, 2차 전지와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상승할 만한 업종, 상승할 만한 종목들은 또 뚜렷한 상승이 나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2021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싶다, 정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위원님 성함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올 한 해 증시를 사로잡았던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21년 키워드 베스트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두 번째, K 콘텐츠. 그리고 세 번째, 메타버스 게임을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이미 시장 분석을 해주시면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키워드부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델타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올해까지 가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델타와 오미크론으로 더욱더 이 약제로 작용이 됐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민경철 위원님부터 이 바이러스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네. 사실 환경 오염입니다. 어. 지구의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위기는 우리 환경 문제고요. 네. 환경 규제고요. 그런 관점에서의 앞으로 자동차든 선박이든 비행기든 전부 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트렌드가 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 갑자기 우한 폐렴 사태 터지고 1차, 2차, 3차, 4차 지금은 5차 대유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유행이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제 종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오미크론 말고 더 그 이상의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6차 대유행, 7차 대유행, 이제 백신도 2차 접종이 아니라 3차 접종, 4차 접종, 나중에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50차 접종까지도 가는 날이 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그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작년에 실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단키트 만들겠습니다,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백신 만들겠습니다 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시세가 분출되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있고 잘 안 나온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잘 나온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의 실적도 당분간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데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에게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혹은 국내 신규 확진자 연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는 시점에는 코로나 이슈가 좀 종결될 수 있다. 정말 평생 동안 과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감기와 독감처럼 평생 동안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우리 과거에 메르스, 사스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까지의 그 공포감은 없지 않습니까? 그 없는 이유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치료제 맞고 회복하면 되지. 근데 하지만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아직까지 긴급 사용 승인이 이번에 화이자에서 되긴 했지만 자,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고요. 사실 치료제만 있다면 사실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치료제가 언제 개발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여러 우리나라 업체들에서도 치료제를 좀 개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그 주주분들에게도 그러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혹은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좀 치료제 개발이 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치료제에 따라서 조금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민경철 위원님이 해주고 계시고요. 자, 최재훈 의원님은요. 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 올 한 해 동안 정말 골치 아프게 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있죠.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넘어가서 제일 그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제일 좀 핵심적인 세 개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입니다. 민경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은 바이러스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가 아직도 1%조차도 정복하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완전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주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나온 바이러스들 성향을 좀 보면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요. 여전히 HIV 바이러스도 있고 바이러스들을 보면은 바이러스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는 이런 인류의 몸에 기생을 하는 겁니다. 보통 기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숙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전에 주유소에서 옛날이죠 이미 네.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진화를 할 건데 RNA 바이러스는 원래 진화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진화를 하는 그런 거고 진화를 하게 되면은 전염성은 점점 높아지겠지만 치사율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정말 감기 같은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존재가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뭐 델타 변이는 좀 확산이 됐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가 오미크론이 딱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 네. 감기는 기침이라도 하는데 기침조차 안 하는 무증상이 훨씬 더 많다. 70~80% 정도는 그런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했던 말이 이제는 RNA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를 어느 정도 끝마무리하는 단계고 앞으로 한두 단계 더 나오더라도 오미크론보다 더 전염성은 높아지겠지만 이제는 정말 무증상, 완전 90% 이상의 무증상인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될 거고요. 오미크론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화를 끝마친 우세종의 형태로 왔고 네. 그렇게 우세종일 것 같다라고 말을 그때 미리 드렸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미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세종으로 판별된다라고 돌파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그 증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상 끝난 단계에 와 있다. 마무리 사실상 단계다?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백신이죠. 백신에 대해서는 이전에 나왔던 백신들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말이 똑같았습니다. RNA 바이러스가 아직 진화를 덜 했는데 그 덜한 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백신이 과연 이게 다 진화를 끝마쳤을 때 돌파 감염을 막을 수 있겠느냐에서 저는 완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진화를 하는데 백신이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타이밍에 오미크론 정도의 우세종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두고 나오는 백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효율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필요한 건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입니다. 결국엔 이제 말씀하셨던 치료제인데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완벽히 정복이 된 이 바이러스 치료제는 전 세계 10종이 안 됩니다. 9종으로 알고 있어요. 9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완치가 전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HIV 같은 경우도 HIV 바이러스인데 치료제가 있지만 완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치료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아까도 처음에 했던 말 그대로 완전 미제 영역, 우주보다도 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라는 게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 하나가 만들어진다면 정말로 세계 시장을 다 가져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고 전 세계 흐름을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화이자일지 머크일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도 조금 치료제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화이자 치료제가 어느 정도 제일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느 정도 게임 체인저가 완성된다면 이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재원 의원님이 바이러스 그 속성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는 또 민경철 위원님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보시기에도 거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조금 막바지 단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증시에 반영이 되고 일상생활에도 좀 나아지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K 콘텐츠인데요. 이 K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시청하셨을 것 같은데 민경철 위원님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두개 박수 다-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뭐- K 콘텐츠의 위상이 네네네. 글로벌을 휩쓸었습니다. 네. 우리 방탄소년단, 우리 BTS 네. 빌보드 차트를 수년 동안 휩쓸어 버리면서 네. 사실 하이브가 막대한 네. 정말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갔죠. 자, 지금 K 콘텐츠 업체들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10년, 20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뭐 아이돌은 아니지만 네. 우리 한 20년 전에 혹시 보아라고 아, 이제 보아. 가수 네, 아십니까? 알죠. 이 보아는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일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네. 키워진 겁니다. 보아 네. 팬이신가 봐요. 팬은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네. 뭐 일단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노래 많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네. 어찌 됐건 이제 우리 보아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컨텐츠는 한류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3년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사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히나 엔터 뭐 이런 뭐 한류 뭐 엔터 뭐 컨텐츠 네. 이런 쪽으로는
사실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해서 창작물에 대한 그 피드백, 수익 구조도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일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보아라는 그런 뭐 가수를 키워냈고 네. 여러 가지 우리 뭐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아이돌들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키워왔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의 그런 단언컨대 지금 인기 1위 네. 아미 지금 뭐 정말 그런 군단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진짜 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정말 더 멋있어졌고 정말 더 자긍심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뭐 블랙핑크, 그렇더라고요. 뭐 BTS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는 K-팝이 네. 위상을 높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K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면 자, 원래는 기존에 우리 방송 법상 뭐 우리도 발언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솔직히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그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네. 하지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없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방송에서 못 쓰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네. 그 상상의 나래들을 펼쳐가던 작가님들께서 제작하신 그 시나리오 대본이 공중파에서는 못하는데 네. 우리 오버 더 탑 넷플릭스에서는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 인터넷 속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음악 스트리밍만 하던 게 인터넷 속도가 높아지면서 동영상도 스트리밍으로 하는 그렇죠.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TV든 기기와 상관없이 다운로드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시청을 하는 그 네. 오버 더 탑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고 사실 올해도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수혜주로서의 비대면, 언택트 두 맞아요. 개만 있으니까 넷플릭스 수혜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인데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한테 한번 맡겨봤더니 그동안 방송법 때문에 재밌지만 풀지 못했던 그 무지무지한 재밌는 그런 스토리들이 네. 우리 넷플릭스를 통해서 매달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구독 서비스를 월결제로 받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구독을 계속 이끌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보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미국 기업들이 잘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둘 다 잘하겠죠. 네. 하지만 자 연말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네. 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인기 차트 1위를 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징어 게임 열풍을 나타냈고 저도 이제 저녁에 이제 주유소 게임이라고 이제 오징어 게임의 그런 뭐 2탄은 컨셉을 아니지만 약간 컨셉을 따라해서, 따라해서 네.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자 오징어 게임 1탄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급의 그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일단은 미국 업체들한테 맡기면 단가가 10배 정도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방송계의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보수를 받는다든가 근무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한국 기업들한테 맡겨놨더니 네.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아웃풋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엄청난 그래서 것입니다. 양질의 그래서 콘텐츠를 점점점 뽑아내고 있죠.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잘 만들면 그게 이제 매출로 곧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좀 도래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네. 영화 상 휩쓸었다 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연상 갔다가 빠진 케이스들도 있는데 올해는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네. 컨텐츠 잘 만들면은 그 컨텐츠 제작사들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이런 이야기들만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OTT 관련된 이슈와 K-팝에 대한 열풍이 불게 되면은 그 후발주로 네. 대한민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도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그 지역의 문화를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기존에는 한류 열풍이 중국 혹은 아시아권 지역에서만 한류 열풍이 통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그거를 뛰어넘는 미국, 유럽, 전 세계 어디에서도 네. K-팝, K-콘텐츠에 대한 열풍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상품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앞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 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 게 K 콘텐츠 네.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정말 좋은 반응들이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최재원 의원님도 이 오징어 게임과 뭐 지옥, 이 넷플릭스 콘텐츠, K 콘텐츠 관련해서 종목들도 잘 보셨던 것 같은데 콘텐츠 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콘텐츠주들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이 좀 선발 주자로 좀 대표적으로 나서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면은 당연히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전 세계 사람들 재밌는 건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야인 시대 때부터 정말 네.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부터 이제 미국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보고 뭐 영국 네. 드라마도 보고 뭐 너무 심심하니까 일본 드라마도 보고 네.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역시나 제일 재밌는 건 우리나라 드라마였다. 전 세계 사람들 재밌는 건 다 똑같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걸 이끌어 준 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4G를 넘어서 5G로 오면서 영상들도 스트리밍 시대가 되고요. 그렇게 유튜브가 처음에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큰 스타 대표적으로 저스틴 비버가 있죠. 네. 저스틴 비버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간 그 전에 빅뱅도 어느 정도 있었고 빅뱅 싸이 넘어와서 이제 BTS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한 좀 대표적인 스타가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굳이 막 전 세계 순회 공연 다니지 않고 말리러 다니지 않고 원더걸스도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도 유튜브를 통해서 팬덤을 키워나가고 전 세계적인 스타로 대표적으로 커간 BTS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스타들을 포함해서 이제 작품으로 넘어가서 네. OTT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재밌던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제가 봤을 때도 제일 재밌었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문제가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제작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광고를 받아야 돼요. PPL. PPL이 들어가면은 또 진행에 좀 문제가 생기고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네, 맞아. 있겠죠. 퀄리티가 떨어지고 몰입이 안 돼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음료 마시고 핸드폰 자랑하고 이러니까 몰입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일단은 이런 OTT 회사들의 구조가 주고 만든 다음에 그 모든 걸 모든 수혜를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전에 다 투자를 해주고 이게 안 터졌을 때 모든 손실은 자기들이 감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은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물론 다음 작품을 안 주겠지만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도 쉬워졌고 네. 이것저것 PPL 딸 필요 없이 작품에만 집중해서 작품성을 안 그래 PPL이 들어갔어도 재밌었는데 빼버리면서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컨텐츠는 전 세계에서도 통하는 컨텐츠였고 옛날부터 그게 점점 더 잘 만들어지고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선순환이 일어날 거다. 네.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 나갈 거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좀 직접적인 관련주가 있고 좀 간접적인 관련주가 있는데 그냥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의 추후에 나올 작품들 어디에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라는 스케줄만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내년에도 조금 수익을 쏙쏙 뽑아내기 좋은 테마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K 콘텐츠에 대해서 자부심도 뚜렷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신 작품들이나 가수를 들어보니까 연령대도 조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테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메타버스와 게임인데 정말 이 테마를 빼놓고는 2021년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재원 의원님부터 이 테마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 도와주세요.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는 이제 매버지가 아니고 사실 NFT의 아버지인데 이제 이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이전에 옛날에 특집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유튜브에 자료를 찾아보면 있는데 메타버스는 미실현 기술입니다.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네. 언제 실현이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5G를 넘어서 이제 초월적인 통신 기술인 6G가 있어야 되고요. OLED도 필요하고 AR, VR 기술도 지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커갈지 이게 6G로 넘어갈 때 기존의 5G 관련주들이 그 중심에 있을지 아니면 갑자기 신기술이 나타날지 AR, VR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좀 관련주로 주목받는 회사들이 나중에 신기술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돌발적으로 새로운 회사가 나타나면서 기술이기 때문에 모르는 네. 거예요. 그건 아무도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은 테마고 물론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돈은 계속 몰릴 겁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돈을 투자한 곳에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갑자기 뜬금없게 나올 수도 있다. 뜬금없게 나올 수도 있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의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전에 제가 메타버스가 우리나라에서 좀 주목을 받을 때 아무도 NFT에는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중심이 될 것 같냐라고 봤을 때 NFT가 메타버스가 나중에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든 이 대체 불가 토큰인 NFT는 어느 정도 각각의 가상의 현실들을 각각의 가상 현실들을 대표하는 화폐로서 작용을 할 거고 어느 정도 환전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NFT는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든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메타버스 안에서 종목을 봐야 된다면 NFT를 봐야 된다가 이전 강의의 핵심이었고요. 사실상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고 이전에 딱 이야기를 할 때 NFT는 10배거 네. 무조건 10배 가는 종목은 여기서 나오고 뭐 100배 가는 코인, 1000배 가는 플랫폼은 NFT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오른 거 아니다. 계속해서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뭐 8만 원대부터 아직 고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네. 60만 원이 와 있는데 뭐 40만 원, 50만 원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 앞으로도 전 네.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는 테마기 때문에 기술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더 크게 뛰어올 수 있는 메타버스와 NFT 테마 말씀을 해주셨고 민경철 위원님은 이 테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우리 게임주들 P2E 한다고 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필리핀 쪽에 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네. 정말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면은 월 뭐 평균적으로 60만 원,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잡히는데 네. 거기는 또 이제 평균적인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까 사실 월 급여를 게임을 하면서 버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뭐 리니지 뭐 작업장 차려놓고 컴퓨터 뭐 50대, 100대 갖다 놓고 정말 큰 돈 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 아이템들, 게임 내에서의 캐릭터들, 게임 안에서의 그런 땅들, 성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계정은 내 건데 사실은 이 계정을 파는 게 불법이죠. 왜냐하면 우리 게임사의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발전되어지는 게임들은 이 게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이 사용자가 소유하는 내 캐릭터도 NFT화 시켜서 이거를 돈으로 거래할 수 있고 게임의 아이템도 NFT화 시켜서 이걸 또 거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탈중앙화네요. 네, 중앙화가 된 거죠. 네. 중앙화에서 탈중앙화가 된 거죠. 네. 유저 중심으로. 네. 원래는 게임사가 정책을 바꾸면 갑자기 몬스터의 드랍률을 바꾸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용자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유저 중심에 유저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NFT화 시켜서 팔고 유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NFT로 해서 팔고 뭔가 이런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겠다. 그럼으로써 기존에 과금을 하고 재미만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게임으로. 이런 취지, 트라이, 도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게임사들에도 좀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이 커가지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네. 가장 이제 이게 변수가 되는 부분이 네. 이제 최근에 이제 P2E 게임이 사실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게임위원회에서 맞아요.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사행성으로 또 이제 이 예전으로 네. 따지면은 뭐 바다 이야기처럼 이제 사행성 이슈가 있다. 이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네.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출시가 돼야 관련된 매출액도 나오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인 문제들도 남아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NFT, 뭐 P2E,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 정말 앞으로 정말 긴 그림에서 보면은 뭐 지금이 시작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들 우리 작년에 1000%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네. 다시 제자리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게임 NFT 관련주들도 하겠습니다. 말만으로 지금 다 폭발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뚜껑 열어봤는데 안 나오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큰 차익 실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NFT 게임 관련주들 고가에서 좀 박수 치면서 좀 차익 실현, 행복 실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내년에 움직일 테마주들
바닥에서 미리미리 좀 씨앗을 뿌려두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한동안에 정말 많이 들썩였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2021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또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보셨을까요? 저희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내일의 분, 백전백승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먼저 내일의 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11월 3일에 램테크놀로지 매수를 하셨는데요. 6,700원에 매수해서 97.76%의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또 11월 26일에 TBC를 매수해서 53.70%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 정원엔시스 매수해서 45.08%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백전백승 최재현 위원님 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에 큐브엔터를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2,200원입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144.26%나 기록을 하고 있고요. YJM 게임즈 2,425원에 매수하셨고 81.24%의 상승률 챙겨가고요. 또 팜스토리를 매수해서 51.79%의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네, 두 분의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상승률 거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분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재현 위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 144%예요. 위원님 리뷰 좀 도와주세요. 일단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좀 할 텐데 이때입니다. 이 동그라미 칠 때 매수를 했고요. 이때 이후로 그냥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고 이때 워낙에 엔터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때였어요. 이 NFT의 메타버스 ETF가 나왔는데 거기에 엔터주들이 좀 포함이 되면서 큐브엔터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엔터주들이 이미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고 큐브엔터는 SM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아직 좀 덜 올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때 이 종목을 들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들 보시면 네. 큰 거래량이 이거 왜 깜장색이지? 네, 좀 큰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들을 보면은요. 아직도 그 가격대 부근입니다. 아직도 그 가격대 부근에서 오르지 못했고 이거 전부 다 매집 거래량으로 보는 게 맞다.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을 소화시키려면은 최소 2배 이상 시세가 분출될 것 같다.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냥 바로 갔습니다. 이렇게 바로 갈지는 사실 몰랐어요. 네. 바로 갈지는 몰랐는데 이제 바로 그냥 숨도 안 쉬고 2배까지 올라가면서 2배 더 올랐죠. 2배까지 더 올라가면서 조금 많이 올라줬고요. 현재도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권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고점 갱신의 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매집된 거래량 대비 소화된 거래량을 봤을 때 아직도 추가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한 2, 3개월 안에 144%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큐브엔터 리뷰 들어봤고요. 자, 민경철 위원님은 램테크놀로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수익률은 조금 최재원 위원님에 비해서 낮을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대응했을 때 상한가를 몇 번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일단은 저도 이제 10월 달에 네. 제가 먼저 네일앱은 투여를 할 수 있었다면 네. 저는 100%가 아니라 200% 종목도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정말 잘하셨지만 이제 저도 10월 달에 몇백 % 간 종목이 있다. 그럼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쿠션을 네. 한번 깔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상한가를 이제 4번 잡았던 종목이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11월 초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 그날 종가 베팅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반도체 우리 소재 관련주 불화수소를 SK 하이닉스에다가 납품하는 과거력이 있는데 하이닉스 공장 어디에 지어진다고 했죠? 용인에다 지어진다 했죠. 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단에 대해서 그 지어지는 지역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램테크놀로지의 편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네. 차트 보겠습니다. 1월 22일 상한가, 11월 23일 상한가, 11월 24일 상한가, 그다음에 12월 10일 또다시 오. 상한가 한 종목으로 상한가를 4번 잡아낸 11월 달 상한가 6번 잡았고요. 12월 달에도 상한가 6번 이상 잡았는데 그중에서 4번을 램테크놀로지 한 종목만으로 좀 잡아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지금 램테크놀로지가 치고 갔는데 아직도 실적 좋은데 혹은 기업 청산 가치 높은데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내년에도 제2의 램테크놀로지 종목으로 시청자분들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고 가는 과정에서 네. 그 밑에 있는 형님들
네, 잘 공략해가지고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또는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두 분의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올해 전망, 올해 분석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까지 좀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내년 시장에 대해서 힌트들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문자 꼭 보내주셔서 전망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요. 바로 내년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해볼 힌트들을 먼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강세 종목들 어떤 것들이 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유망 업종 먼저 민경철 위원님이 뽑았습니다. 세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수혜주, 두 번째, 로봇, 그리고 세 번째는 사드 피해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최재원 위원님이 준비하신 2022년 유망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경협주 알려주셨고 바이오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각각의 위원님이 세 가지 업종씩을 꼽아봐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씩만 꼽아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 일단 가지고 나오신 업종들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사드 피해주가 네. 있던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드 피해주라고 하면 네. 이거를 굉장히 생소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드 피해주가 뭐지? 네. 하지만 사드 피해주는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에 네. 이제 미사일 체계를 방어하는 네, 사드를 이제 우리나라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격 체제라서 방어적인 목적이지만 이게 레이더로 그 중국과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부분들을 다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에게 너네 설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따라서 중국이 너네가 네,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한한령을 네.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복을 진행한 게 이제 한한령이고요.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던 그런 중국주들이, 중국 유통주, 소비주들이 한한령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중국으로의 사업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중국으로 무언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기업들, 뭔가 엔터 진출하려고 했던 기업들, 뭐 화장품 유통하려고 했던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지금 5년, 6년 만에 최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중국 쪽으로 뭔가 진출하려고 했었던 우리 바이오 업체들도 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네, 이런 제약 바이오를 팔게 되면 이제 의약품을 팔게 되면은 5천만 인구한테 파는 게 아니라 10억, 14억 인구에게 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우리 화장품도 5천만 인구에게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네, 높은 단계에 위치해 있는데 그런 화장품을 중국 시장에다가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2015년도, 16년도 마치 작년에 코로나, 올해 NFT,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처럼 네.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었습니다. 오. 근데 지금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리셋된 바닥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 내년 마침 또 한중 수교 30주년이 도래하게 되고요. 마침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은 주요국, 우리 외교적인 관계에 위치한 종목이 아니라 국가들이 네. 당선됐으니까 이제 축하한다. 라는 식의 이제 대통령과의 이제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한한령 마무리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테마는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하고 제약바이오도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고 모든 테마 인생도 그렇고 뭐 우리 등산로도 그렇고 뭐 주가도 그랬고 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데 이미 매를 맞아서 지금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한한령이 풀린다면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네, 우리 사드 피해주들에 대한 반격이 내년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래서 고가에 위치한 테마를 더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좀 힘듭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매집이 잘 되고 매물이 낮아진 그런 테마를 잘 매집해가지고 특정 이슈가 더해졌을 때 그 모멘텀이 네, 돈을 조금만 쓰더라도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리스크 없이 네,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업종으로 저는 사드 피해주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드 피해주들 중에서도 네. 중국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K-팝 네.
한류 열풍 불면서 한류 네. 예, 중국의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나도 방탄소년단, 나도 블랙핑크처럼 되고 싶은데 그런 화장품, 한국의 화장품 쓰는 네네. 이러면서 이제 실적은 더 한은령 시행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즉 실적은 사드피에 받기 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주가는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드피해주들을 잘 씨앗을 뿌려 두신다면 내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드 피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바닥에 좀 매집이 되고 있었던 화장품 종목들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최재원 의원님 강세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 바이오, 메타버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업종을 가장 좀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메타버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를 내년에도 주시를 해야 되는 일단 이유 세 가지를 좀 들어보자면 예를 좀 보자면 일단은 참고할 만한 게 2019년도에 코로나19, 그다음에 올해의 테슬라, 네. 테슬라 그리고 한 가지는 이따가 생각나면 말을 할게요.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본이 없어갖고 일단은 메타버스 사실은 실현이 안 된 기술이에요. 실현이 안 된 기술이고 실현이 되냐 마냐 이거조차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논쟁이 많아요. 논문들도 막 서로 쓰고 막 싸우고 저는 애초에 제 강의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보시길 바라는데 일단은 실현이 저도 어려워 보여요. 사실은 어려워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세 번째 특징이 기억나는데 바로 네. 증시 흐름. 증시 내년에 어렵다면은 더더욱 이런 돈이 몰리는 곳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19 제가 이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정말 왜냐하면 저는 항상 본질을 중요시하는데 네. 코로나19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저는 2019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가 원래부터 계속해서 제 주장이었는데 그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네. 굉장히 많이 위험 먹고. 발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때 네. 당시부터 저는 이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바이러스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다가 제 의견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돼버렸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돼버리고 돈이 몰려버리는 이상 이게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어도 돈이 흐르는 곳이라면은 주목을 받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를 제가 2019년도에 배웠고요. 올해는 테슬라를 배웠죠. 테슬라 저 미국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네 만해였습니다. 이거 사기꾼이다. 전기차 제대로 있지도 않는데 너 이거 전기차 몇만 대, 몇십만 대, 몇백만 대 만들 수는 있냐? 너 사기꾼이다. 이런 말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가 되고 실현이 되면서 테슬라가 전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로 커갔고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대 부호가 돼버리면서 이렇게 좀 기술이 아직 좀 미실현되면 테슬라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그렇게 돼버리면서 아직 미실현 기술들 테마가 정말 많아요. 홀로그램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제대로 나온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겠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머리에 칩 심겠다. 우리도 로봇,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 끝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해서 하는데 현재 지금 당장 실현이 안 되는 기술이에요. 지금 당장 실현이 안 되고 멀고도 먼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미 테슬라가 한번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는 트렌드가 미래에 할 거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이거 할 거고 미래에 이거 할 거고 미래에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거다 하면은 주주들이 환호를 하고 돈이 몰려요. 이게 테슬라가 만들어낸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역시도 저는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미 페이스북조차도 사명을 메타로 변경할 정도로 좀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 테슬라 현상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역시도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논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미 돈이 흐르기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한동안은 돈이 흘러갈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증시의 흐름. 내년에 증시가 좋을 거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은 시나리오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안 좋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결국은 인상을 하니까요. 시장에 풀린 돈을 연준이 다시 가져가니까 안 좋다는 아까 민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듯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하락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수록 더더욱 돈이 몰리는 테마에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애매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에 계속해서 몰릴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안 좋을수록 메타버스에 돈이 몰릴 확률이 더 높겠다. 이렇게 좀 세 가지 근거를 봤을 때 메타버스는 좀 부정적입니다. 저도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년 증시의 흐름도 불확실성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을수록 더 돈이 몰리고 메타버스 실현 가능성의 여부와 별개로 계속해서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 중에 계속 기침이 나와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두 분이 강세 업종을 정리를 해주시고 한 업종씩 꼽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업종에 대해서도 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두 분 위원님의 성함, 최재원 위원님 또는 민경철 위원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2021년을 분석하고 또 2022년 전망하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작년에는 그냥 새롭게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뭐 잘 샀는데 그냥 네. 뭐 현대자동차 그냥 샀는데 주가 2~3배, 4배 가고 그냥 뭐 크게 수익이 났던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올해 1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음에 따라서 연말에 내 계좌 포트를 열어보니까 사실 작년에 벌었던 수익을 까먹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 너무 어렵다. 다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 장세입니다. 지수가 실제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빠져 있고요. 하지만 11월 달 행운이 터졌습니다. 12월 달에도 행운이 터졌고요. 10월 달에도 최재현 전문위원님 포트도 100% 이상 날아가고 네. 다 행운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운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필연이라고 하죠. 그 11월, 정정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운이 터지고 행운이 터지고 이게 필연으로 만들어지고 운명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운명 같은 남자가 이제 내년에도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년에도 시청자분들이 올해 수익이 나셨건 손실이 나셨건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수익과 행복에 미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명의 남자 민경철 위원님이었고요. 최재원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왔구나 코테시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호태식이? 그게 뭐죠? 코테시기. 그게 뭐죠? 그 약간 영화 대사인데 네. 영화를 안 보시나 보네요. 네, 잘 영화 모르겠- 대사인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 어려웠어요.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완전 정말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가 아니라면은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고 차트를 좀 크게만 봐도 이때를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전을 보면은 그냥 올랐다 내렸다 아주 오르는다 싶으면 내리고 정말 횡보장. 그냥 한마디로 횡보장이었다. 변동성 없이 큰 박스 안에서 큰 변동성 없이 위아래 정말 개인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1000명이 투자를 하면 1명이 수익을 내는 사람이 1~2명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는데 이때 운이 터졌죠. 이거는 변동성을 연준이 만들어준 겁니다. 네. 유동성의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올랐고 그렇게 되면 코테 시기는 돌아왔어요. 이미 돌아왔고 예전에 이때의 시장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이때 시장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안 와요. 없습니다. 이건 잊으세요. 앞으로 안 오는 거고 그냥 원래 코스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네. 코스피로 돌아왔고 어려워졌고 근데 이때 이런 변동성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이 변동성이 생겨버림으로써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내년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장은 여러분들 혼자 주식하지 마세요. 애지간하면은 저희 같이 좀 실력 있는 전문가들 도움을 좀 받으면서 매매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정신 차려보니까 계좌가 반 이상 깎여 있더라. 이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려웠던 코테 시기가 더 어렵게 돌아왔다. 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네, 1000명 네, 중에 2~3명 수익 내던 거 1명도 어려워졌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최재원 위원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2022년 전망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추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